세상의 인정이 나를 지배하게 둘 것인가? 인정 욕망의 그림자와 해방.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삶의 주인도 잃는다. 장폴 사르트르. 우리는 언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을까? 아니, 정말 한 번이라도 나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정말 내가 원해서였던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진지하게 물어야 한다. 학창 시절의 전공 선택, 첫 직장, 처음 맺은 연애, 첫 이별, 결혼, 이직,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 친구를 고르는 방식, 심지어는 입는 옷의 색깔까지 정말 순수하게 내가 바란 것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 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택한 길이었을까? 사르트르는 말한다. 타인은 지옥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 지옥에서 인정받기 위해, 그 지옥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하루를 살아간다. 그 모순 안에서 우리는 점점 피폐해진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겉으로는 인정받지만 내면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채 허기진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우리가 그토록 인정받고 싶어하는 타인도 사실 자기 인생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의 병은 신체에 있지만 근원은 대부분 마음에 있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두통, 불면, 소화불량, 그리고 만성피로.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끊임없는 비교, 인정받지 못한다는 박탈감,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불안감. 그들은 말한다. 다들 잘 나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되묻는다. 그 다들은 누구죠? 정적이 흐른다. 그 다들은 실체가 없다. 막연한 타인의 기준, SNS에서 본 누군가의 인생 조각, 주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 하지만 우리는 그 허상에게 밀리고 있다고 느끼며 매일 스스로를 깎아내린다. 인정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문제는 그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생긴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택한 길은 결국 내 것이 아니다. 그 길의 끝에는 후회와 피로가 있다. 내가 아닌 누군가의 기대에 맞춘 삶은 끝없이 나를 소비하게 만든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고갈된 상태로 이렇게 중얼거리게 된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는 거지? 인정 욕망은 이기적인 감정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외롭고 불안한 감정이다. 우리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해 외면당할까봐 불안해하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꾸만 타인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춘다. 이 감정은 강박이 되고 강박은 자기 혐오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혐오는 결국 자기 삶에 대한 의심으로 번진다. 삶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견디는 일이 되어버린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나 방향을 틀 수 있는 순간은 늘 존재한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에 중심을 두겠다는 결심. 그 하나면 된다. 지금부터라도 내 선택의 기준을 바꾸겠다고 다짐하는 것. 물론 처음은 어렵다. 타인의 시선을 끊는다는 건 때로는 소속감과 친밀감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이 단단해지기까지 우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껏 해왔던 방식과 정반대의 삶을 시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가끔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해야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시작해보세요. 누가 뭐라든 내가 몰입할 수 있는 일을. 그 순간이 길어질수록 남의 시선이 점점 흐릿해질 겁니다. 내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여성이 있다.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학생과 동료에게 존경받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말할 수 없는 우울감에 시달렸다. 더 이상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녀는 사실 자기 존재를 사랑받았던 것이 아니라 역할을 사랑받아왔던 것이다. 그 역할이 사라지자 존재의 가치도 같이 무너진 듯 느낀 것이다. 그녀는 결국 작은 취미부터 시작했다. 손글씨 쓰기, 그림 그리기, 그리고 스스로를 위한 아침 산책. 누구의 시선에도 들지 않는 조용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다시 자기 자신을 만났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좋아해요. 누가 뭘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자각인지 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중심축을 되찾는 일이다. 그 중심은 언제나 내 안에 있다. 타인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하는 인생.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는 척이 아닌 진짜 삶을 살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남기고 싶다. 지금까지 당신이 원하지 않았던 수많은 역할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낸 당신에게 세상의 박수는 멈춰도 괜찮다. 당신의 삶은 당신만이 박수칠 수 있는 무대다. 멀어질 용기, 가까워질 용기, 관계의 거리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가장 가까운 이에게 때로 가장 멀리 있어야 한다. 프리드리히 니츠의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이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관계는 언제나 두 가지 욕망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과 지켜야 할 나의 경계. 그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관계는 곧 고통이 됩니다. 니츠는 말했다. 가장 가까운 이에게 때로 가장 멀리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이 냉정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 냉정함은 진실에 가깝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을 때일수록 오히려 물러서야 할 때가 있다. 자신의 세계를 온전히 지키면서도 타인의 삶을 침범하지 않는 법. 그것이 성숙한 관계의 핵심이다. 우리는 너무 자주 가까움을 잘못 이해한다. 가까울수록 모든 걸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가까울수록 모든 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진짜 가까운 관계는 모든 걸 통제하려 하지 않고 모든 걸 공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여기는 관계다. 침묵도, 다름도 공간도 존중되는 사이. 그 안에서 비로소 사람은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진료실에서 부부 상담을 요청하는 중년 부부들을 종종 만난다. 그들은 말한다. 같은 집에 살아도 서로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그들의 갈등은 대개 사라진 대화나 달라진 태도로 시작된다. 하지만 실은 상대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넘나들다 벌어진 일이다. 상대가 침묵할 때 우리는 자꾸 묻는다. 왜 말 안 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야. 하지만 말하지 않겠다는 선택도 하나의 표현이다. 그 말 없음 속에 담긴 감정을 듣지 못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은 결국 완전히 닫혀버린다. 어떤 사람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공간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거리두기를 선택할 때 그것은 무언가 말하고 싶은 신호이기도 하다. 그럴 땐 다가가는 것보다 물러서는 것이 더 깊은 배려가 된다. 한 번은 이런 환자가 있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유독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많았다. 제가 너무 헌신적인 게 문제일까요? 그는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새벽에도 달려갔고 가족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관심과 피로한 관계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은 너무 가까이 들어간 겁니다. 상대가 숨을 쉴 공간도 없이 헌신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침범을 저지른다. 도움을 주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조차 경계를 넘어가면 부담이 되고 결국 거절이 된다. 관계는 호흡이다. 내가 숨을 쉴 공간이 있어야 상대도 숨을 쉴 수 있다. 그리고 그 호흡은 때로 가까움보다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서로 진짜 가까운 사이라면 말 안 해도 알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짜 가까운 사이는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묻기 전에 먼저 멈춰주는 사람들이다. 그 침묵을 해석하려 들기보다 받아주는 사람들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말하는 속도도, 감정의 깊이도, 회복의 방식도, 거리감의 필요성도. 그러므로 관계란 끊임없이 다름을 존중하는 과정이다. 같아지기 위해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로도 함께 머무를 수 있는 힘. 그 힘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킨다. 우리는 왜 관계에서 번번이 지칠까? 그건 대부분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상대에게 맞추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서운함은 남는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한 이렇게까지가 상대에게는 전혀 원치 않았던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를 위해 한 행동이 결국에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기도 한다. 가까워진다는 건 거리 없이 달라붙는 게 아니다. 오히려 경계를 인정한 채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기술이다. 적당히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연결된 상태. 서로의 세계를 인정하면서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 거리는 계산으로는 맞출 수 없다. 경험과 상처, 배려와 용기의 총합으로만 찾아진다. 한 여성이 있었다. 오랫동안 친구와 모든 걸 공유하며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갑자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 서운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분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그 친구가 나를 멀리한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녀는 비로소 진짜 우정을 배웠다고 했다. 친구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임을 알게 됐다고. 우리는 누구와도 24시간 함께할 수 없,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 없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인간관계의 출발이다. 가까워지기 위해 필요한 건 감정의 과잉이 아니라 존중이다. 그리고 존중은 때때로 물러서 있는 자세에서 나온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상대의 마음엔 당신이 모르는 문이 있다. 그 문 앞에 선다는 건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자세다. 멀어지는 용기를 갖자. 그때 우리는 정말로 가까워질 수 있다. 진짜 가까운 관계는 함께 있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거리에서 시작된다. 비워야 채워진다. 불교의 공공과 내면의 자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석가모니 붓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다시 집착을 낳는다. 이 두 개의 고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동안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집착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가벼움, 삶의 유연함을 뜻한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평생을 쥐고 산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불안, 미래에 대한 집념, 관계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실망,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등감,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 어느 하나도 놓지 못한 채 손가락 사이에 피가 맺히도록 움켜쥔 채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게 쥐고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보다는 서서히 삶의 여백을 빼앗는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마음에 없다. 이미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진료실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무겁고 어깨가 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내면은 지나간 과거의 실패에 꽉 잡혀 있었다. 사업 실패, 인간관계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그는 말한다.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아직도 그 생각이 맴돕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당신은 아직 거기 있군요. 그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한참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람은 종종 과거에 머문다. 하지만 과거는 현실이 아니다. 기억일 뿐이다. 기억은 흐리고 편향되고 때로 왜곡된다. 그것에 사로잡혀 오늘의 삶을 갉아먹는 것은 죽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 더 이상 뿌리를 뻗지 못하는 그 나무에 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집착이다. 불교의 무상무장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말한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무와 모어는 그 변화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는 이것을 의학적으로도 자주 느낀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불면, 고혈압, 위장장애, 우울증. 그들은 말한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나는 대답한다.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부터 건강도, 자유도 갈립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다. 그 안에서 평온을 얻으려면 쥐는 능력보다 놓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 이유는 그것이 내 존재를 보증해 줄 거라 믿기 때문이다. 명예, 재산, 직책, 관계, 기업. 하지만 삶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 모든 것도 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장 남기 싫었던 것조차 결국 손에서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묻는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 과연 나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도 자주 던진다. 의사라는 정체성, 사람들의 기대, 내가 세운 기준,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틀이 돼 있었기 때문이다. 틀은 형태를 만들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막는다. 비워야 한다. 흘러야 한다. 무언가를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젊을 땐 뭘 채우는 게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비우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귀하더군요. 나는 그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비운다는 건 미련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미련조차 껴안은 채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불교에서 홈가 아니다. 비어있으나 충만한 상태, 얽매이지 않되 깨어있는 마음. 그것은 단념이 아니라 자유다.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는 가장 맑은 정신. 누군가를 놓아야 할 때, 기억을 흘려보내야 할 때, 자존심을 낮춰야 할 때, 욕심을 끊어야 할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 비움 속에서 진짜 내가 나온다. 지금 당신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당신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놓아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인생은 무엇을 더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비워야 채워진다. 불교의 공공과 내면의 자유.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석가모니 붓다. 집착은 고통을 낳고 고통은 다시 집착을 낳는다. 이 두 개의 고리가 맞물려 돌아가는 동안 인간은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집착하지 않음에서 비롯되는 내면의 가벼움, 삶의 유연함을 뜻한다. 비운다는 것은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더 이상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평생을 쥐고 산다. 과거의 상처, 현재의 불안, 미래에 대한 집념, 관계에 대한 기대, 타인에 대한 실망, 성취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열등감,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한 미련, 어느 하나도 놓지 못한 채 손가락 사이에 피가 맺히도록 움켜쥔 채 살아간다. 하지만 그렇게 쥐고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안정을 주기보다는 서서히 삶의 여백을 빼앗는다. 매 순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마음에 없다. 이미 지나간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진료실에 한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 그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무겁고 어깨가 늘 무언가에 짓눌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이야기를 나눌수록 그의 내면은 지나간 과거의 실패에 꽉 잡혀 있었다. 사업 실패, 인간관계의 배신,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죄책감. 그는 말한다.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아직도 그 생각이 맴돕니다.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지만 당신은 아직 거기에 있군요. 그는 그 말에 한참을 말없이 있었다. 그리고 한참 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사람은 종종 과거에 머문다. 하지만 과거는 현실이 아니다. 기억일 뿐이다. 기억은 흐리고 편향되고 때로 왜곡된다. 그것에 사로잡혀 오늘의 삶을 갉아먹는 것은 죽은 나무를 붙잡고 있는 것과 같다. 더 이상 뿌리를 뻗지 못하는 그 나무에 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 집착이다. 불교의 무상무장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말한다. 그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무아무어는 그 변화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결국 고통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나는 이것을 의학적으로도 자주 느낀다.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성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불면, 고혈압, 위장장애, 우울증. 그들은 말한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나는 대답한다. 당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거기서부터 건강도, 자유도 갈립니다. 삶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다. 그 안에서 평온을 얻으려면 쥐는 능력보다 놓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뭔가를 붙잡는 이유는 그것이 내 존재를 보증해 줄 거라 믿기 때문이다. 명예, 재산, 직책, 관계, 기업. 하지만 삶이 어느 지점에 이르면 그 모든 것도 놓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가장 남기 싫었던 것조차 결국 손에서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묻는다. 지금 붙잡고 있는 그것, 과연 나를 살리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도 자주 던진다. 의사라는 정체성, 사람들의 기대, 내가 세운 기준,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아니라 나를 규정하는 틀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틀은 형태를 만들지만 동시에 그 안에서 자라는 것을 막는다. 비워야 한다. 흘러야 한다. 무언가를 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을 맞이할 수 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젊을 땐 뭘 채우는 게 삶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보니 비우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귀하더군요. 나는 그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졌다. 비운다는 건 미련이 없는 게 아니다. 그 미련조차 껴안은 채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불교에서 허무가 아니다. 비어있으나 충만한 상태, 얽매이지 않되 깨어있는 마음. 그것은 단념이 아니라 자유다. 어디에도 붙들리지 않는 가장 맑은 정신. 누군가를 놓아야 할 때, 기억을 흘려보내야 할 때, 자존심을 낮춰야 할 때, 욕심을 끊어야 할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성장이다. 그 비움 속에서 진짜 내가 나온다. 지금 당신 안에 무언가 가득 차 있다면, 그게 당신을 무겁게 만드는 것이라면, 이제 놓아야 할 때일지도 모른다. 인생은 무엇을 더 쥐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놓을 수 있느냐로 결정된다. 나 자신과의 화해,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다. 칼 구스타프 용.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또 용서한다. 그러나 정작 가장 오랫동안 가장 깊게 원망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른다. 실패한 결정, 돌이킬 수 없는 말, 돌아서야 했던 관계, 마땅히 지켜야 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약속들. 그 모든 과거는 묵직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어느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등을 돌린다. 융은 말한다. 자신을 용서하는 일, 그것은 인생의 가장 깊은 통찰이자 가장 어려운 작업이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는 나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행동했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어떤 핑계를 댔는지 스스로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진료실에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겉으로는 관계의 문제나 직장의 스트레스라 말하지만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을 향한 미움이 바닥에 깔려 있는 경우가 많다. 그땐 왜 그랬을까? 왜 그 말을 했을까? 차라리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후회는 끝이 없다. 시간은 흘러도 내 안의 과거는 멈춰 있다. 한 여성이 있었다.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늘 화를 참지 못했고 그 탓에 관계가 멀어졌다고 했다. 딸이 성인이 된 지금 연락을 끊고 지낸 지 몇 년째. 그녀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며 말했다. 그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했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 그래서 더 미워요. 제 자신이요.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의 당신이 그때의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이미 용서의 출발입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용서란 과거의 일을 없애는 것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용서는 과거를 그대로 인정하되 그 과거를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는 결심이다. 그때의 내가 최선이 아니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나름의 고통 속에 있었다. 그 선택은 어쩌면 그때의 최선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걸 알아차릴 때 비로소 나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은 자기 안에 그림자를 껴안는 일이다. 융이 말한 대로 진짜 성장은 내 안에 어두운 나를 마주할 때 시작된다. 완벽한 나만이 내가 아니라 상처 입은 나, 실수한 나, 비겁했던 나, 도망쳤던 나 역시 온전히 나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해진다. 나는 한동안 완벽에 집착했다. 누구에게도 흠잡히지 않는 사람이고 싶었고 항상 차분하고 논리적이며 후회 없는 사람이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사람을 허락하지 않는다. 예기치 않은 감정의 폭발, 생각지 못한 후회, 무너지는 순간들, 그 모든 경험이 나를 꺾었다. 그리고 꺾인 자리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완벽해지려 애쓰는 동안 나는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는 늘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 자기 혐오로 흐르게 된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치고 지나간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사랑보다 심판에 가까운 방식이다. 한 청년이 있었다. 어릴 적 부모의 기대를 온몸으로 짊어지고 살았지만 대학에서 연이은 낙방을 겪은 후 어느 순간부터 거울조차 보지 않게 됐다고 했다. 제 자신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이뤄야만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나는 그에게 조용히 물었다. 만약 당신의 친구가 지금 당신처럼 실패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래도 괜찮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했을 거예요. 나는 말했다. 왜 그 말을 자신에겐 하지 못하나요? 스스로에게 가장 냉정한 사람은 사실 스스로에게 가장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다. 우리는 결국 타인의 용서보다 자기 자신에게서의 용서를 가장 절실히 바라고 있는 존재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체념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하겠다는 태도다. 불완전함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믿음. 그 믿음은 작은 행동에서 비롯된다.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 나를 조금 더 느긋하게 바라보는 태도. 실패 후에도 스스로에게 손을 내미는 연습.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자기 자신과 가까워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문장을 조용히 꺼낼 수 있게 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무엇을 잃었든 지금 여기 있는 나 그대로 끝으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지금껏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미워해왔는지 안다. 하지만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살아냈다. 남은 삶은 스스로에게 다정할 권리가 있다. 불완전한 나를 안아주는 순간 비로소 삶은 나에게 안긴다.